자,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 쭉 보면서 이제 이렇게 미국의 패권 또 다른 실수들이 이어졌다. 1998년 탄자니아와 케냐의 미국 대사관을 개장한 테러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클린턴은 수단의 알시파 제약 공장을 폭격해서 파괴할 것을 지시했다. 공장 소유자들이 알카에다와 연결이 있다고 추정하는 중앙정보부의 허술한 증거를 근거로 내린 지시였다. 대규모 의약품 공급처였던 공장은 결국 파괴되었다. 마침내 미국 관리자들은 그 증거가 처음에 판단한 것만큼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 사실은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미국은 전혀 사과하지 않았고 배상도 하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말한 것처럼 클린턴은 하루 동안의 대통령 행세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주대없이 잔인하게 그리고 국제법을 강글히 무시하면서 행동했고 수단같이 무시해도 될 만한 나라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무관심에 의지했다. 1999년 미국이 이끄는 나토는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코소보를 놓고 세르비아와 전쟁을 시작했다. 코소보 해방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베오그라드를 18일간 폭격했는데 코소보 해방군은 얼마 전까지 불법 마약 거래로 일부 자금을 조달한 테러 단체로 분류가 되어 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코소보는 여전히 서구의 지원을 받는 파탄 국가였다. 2011년 유엔이 후원하는 가운데 미국이 무아마르 카다피에 대항하는 리비아의 반란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입했다. 메이베드 캐머런과 니콜라 사르코지가 부추긴 개입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석에서 리비아를 엉망인 상태라고 지칭했다. 이 나라는 그 후에 다양한 부류의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유엔 인권 최고의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가운데 해안경비대에 의해서 리비아 안에 갇힌 이민자들은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상태에 구금되었다. 대리전은 서구가 개입하는 것보다도 훨씬 나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서구 무기를 가지고 수행한 예멘 전쟁은 대규모 사상자와 사상 최악의 콜레라 사태를 낳았다. 유엔은 예멘에서 1,300만 명이 기아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2017년 10월 당시 영국 국방장관 마이클 페로는 하원의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판해서 한창 교섭 중인 전투가 거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노동당 대표 제레미 코빈은 사우디 정부가 예멘 공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노동당 하원 의원 129명은 그의 호소를 따랐지만 100명은 따르지 않았다. 만약에 다 같이 표를 던졌다면 정부가 표결에서 졌을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습을 지지한 이들 가운데는 당대표 경쟁자였던 앤디 버넘리즈 캔들도 있었다. 예멘을 위한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는 반대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인도적 개입을 지지한 것이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봉쇄 작전은 유엔의 새 기관이 세계 최악의 인도적인 위기라고 부르는 사태를 야기했다. 어린이 1,100만 명이 지원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1,480만 명이 기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고 콜레라가 발발해서 의심 환자가 90만 명 이상이 발생했다. 미얀마에서 종종 말살의 위협을 받는 무슬림은 로힝야족에 대해서도 인도적 개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에 엉망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공산주의가 몰락한 유일하게 남은 전 지구적인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공산주의 몰락은 분명 미국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외국에 개입할 때마다 자기가 도우는 나라를 전부 다 망가뜨려 놓았다. 그것도 아주 화끈하게. 오바마는 미국의 정책 결정가로서 드물게도 자국의 힘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했다. 오바마가 멍청한 짓은 하지 말자는 천박한 기관을 되풀이하자 분쟁이 생길 마다 어디든지 곧바로 개입하려 한 워싱턴의
강경하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2008년 4월의 첫 번째 대통령 선거운동 시기에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와 달리 이라크에 대해 오판을 하고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핵공격을 가하는 경우에 보복으로 그 나라를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란을 핵무기로 공격하지 말라고 똑같이 경고하지 않았다. 2011년 2월 클린턴, 파워의 전임자 수장 라이스 등은 오바마 행정부 구성원들의 신중한 조언을 무릅쓰고 리비아 공습을 주장해서 재앙을 재촉한 바 있었다. 따지고 보면 트럼프도 그만큼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은 버럭 오바마 자신은 온건하라고 보기 어렵다. 첫 번째 임기 초에 그는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꿈꿨다. 이 꿈은 그냥 꿈으로 남았다. 오바마 시절의 핵무기 보유량 감축 속도가 새 전임 대통령 시보다 훨씬 느렸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없애지 않는다. 핵무기를 없애지 않았다는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 집권 첫 해에만 중앙정보국 파키스탄에서 52차례 드론 공습을 수행했다. 오바마 논란이 있는 민간인 사상자 집계 방식은 오바마도 전쟁광으로 일을 했다. 그 말이죠. 2009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오바마는 2016년 한 해에만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파키스탄 등 7개 이슬람 국가에 최소한 26,171개의 폭탄을 투하했다. 노벨 평화상을 가진 사람이 전쟁광이었단 말이지. 전쟁을 한 번에 하나씩만 치러야 한다는 에이브래임 링컨의 격언을 무시한 행동이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오바마를 능가했다. 2017년 1월 취임한 때부터 거의 10월까지 트럼프는 오바마가 2016년 한 해 동안 승인한 것보다 더 많은 폭탄을 중동에 투하할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2019년, 2015년과 비교해서 거의 8배 많은 폭탄을 아프가니스탄에 투하했는데 펜타곤의 집계를 시작한 2006년 1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였다. 일단 트럼프 때는 전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지? 2017년 4월 14일 미국인은 재래식 폭탄으로 가장 커서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붙은 폭탄을 아프가니스탄 동부의 이슬람 국가 전사들에게 사용하는 터널 시설에 투하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모하브 사용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이 IS가 장악한 시리아의 라카에 공습을 퍼부어 1600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2018년 4월 4일 아사드를 겨냥한 공습은 프랑스의 마크롱이 다소 미지근한 영국 정부의 지지를 받아 부추긴 것인데 아사드가 어쨌든 이기고 있던 전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에서 전쟁을 계속 이어나갔고 이스라엘은 서구가 입도 뻥끗하지 않는 가운데 기자에게 비무장 시위대에 총을 쏘았다. 한 가지 문제는 미국 대외 정책의 주요 행위자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대다수 미국 대통령은 대외 정책의 경험이 조금도 없었고 주변을 둘러싼 인사들도 대개 국제관계를 거의 알지 못하거나 브레진스키와 키신저가 들어진 예외이지만 두 사람 또한 임명되기 전에는 학문적인 지식만 있었다. 겁이 많아서 조음처럼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들이었다. 미국의 국제관계학은 타의 조정은 부르다지만 몇 명의 예외 닉슨이 떠오르는데 빼면은 미국 대통령들 하나같이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1961년 존 F 케네디는 중앙정보국의 쿠바 첩보를 믿고 피그스만 침공을 승인했다. 이후 이어지는 숱한 실책의 시작이었다. 카스트로에게 피해망상을 품고 카스트로가 라틴 아메리카에 미치는 영향을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한 케네디는
1962년 민주선거로 선출한 아르헨티나 대통령 브란디시 정부 전복을 지지하고 주앙 글라르 대통령의 민주정부를 축출하기 위해서 브라질 개입을 검토했으며 1963년 과테말라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군사 쿠데타를 지지했다. 케네디를 둘러싼 친화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의 변호론자인 시오도 소론슨과 아서 슬레진저가 만들어낸 것이며 그가 잘생기고 부인도 미인인데다가 미치광이 킬러에게 살해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보안상 위험이 있는 여자들과 숱하게 관계를 맺은 그는 연방수석과 제2에드거 후보의 협박을 받았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언론이 존재하는 나라였다면 오늘 미투 운동의 직격탄을 받아서 사임을 해야 했을 것이다. 그는 또한 허리 통증과 에디슨 병에 맞서서 오늘하고 암페타민을 비롯한 약물을 의존했다. 허세로 가득한 케네디 취임사의 강경한 냉전의 언어를 사심없이 검토하는 사람이라면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성공을 바라든 실패를 바라든 간에 모든 나라는 우리가 자유의 생존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보담이든 따르며 어떤 공경에도 맞서고 어떤 친구든 지원하고 만약에 2017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비슷한 언어를 구사했다면 서구 사람들이 전부 공포에 사로잡혀서 몸을 숨길 곳을 찾아 뛰었을 것이다. 실제로 케네디는 대단히 무능한 대통령이었다. 케네디의 호전적인 언어를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선언한 사려 깊은 도덕적인 견해와 비교해보라. 아이젠하워는 정성적신의 평범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본다 말이죠. 케네디는 사실하는 거 하지 않은 것 같다. 크렘린과 정면으로 대치한 1962년 케네디가 대외 정책에서 저지른 가장 심각한 실수 베트남에 대해서 장정들의 말을 고지말대로 믿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외 정책 지향을 일으킨 것이다. 줄곧 냉전 강경파였던 케네디는 로버트 맥나마라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다. 인생의 대부분을 중서부 재계에서 일한 사람에게 마치 이 경험을 통해서 국제정치에 관한 통찰에도 얻은 것처럼 국방장관을 맡긴 것이다. 이런 실수들이 대통령한테 많이 일어나는가 봐요. 맥나마라는 시도하는 일마다 실패했다. 이렇게 했다. 맥나마라가 국제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만약에 라오스를 자유세계에서 이루면 장기적으로 동남아에서 우리가 패배할 것이라는 주문을 순진하게 믿은 데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아이젠하워가 전에 그에게 해준 말이 있었는데 그는 1961년 1월 비공개 메모에서 케네디에게 이 말을 되풀이했다. 케네디와 존슨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딘 러스크는 베트남이 중국의 꼭두각 시에 불과하도 철석같이 믿었다. 이런 끔찍한 무지는 메카시가 국무부에서 아시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좌파 인사들을 숙청한 부작용 가운데 하나였다. 케네디의 후임자인 린든 존슨은 의회에서 잔뼈가 굵은 예리하고 명석한 인물이었지만 대외 정책에 관해서는 무지했다. 1966년 이래서 맥나마라는 조차서 미국의 승리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1966년 존슨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맥나마라는 이렇게 말했다.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헬리콥터 화력을 쏟아붓고 반쯤 굶주린 거지들을 쫓아다녀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군인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실패한 내용들을 계속 했군요. 헨리 키신저의 조언을 받아서 중국 애원을 수용하는 데 충분히 경계를 기울인 닉슨 시절에는 상황이 약간이나마 나아졌다. 그리하 미국은 중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남베트남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동맹이었던 대만도 내려버렸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손을 떼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해외를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도 있었다. 포드의 뒤를 이은 지미 카터는 조지아주 상원의원을 지낸 조지아주의
옳은 인물이었다. 세계를 다스리는데 적절한 훈련지는 자는 아니다. 카테 후임의 이민 로널드 레이건은 할리우드의 이류 배우로 일정 기간을 거친 뒤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주요 정치 경력을 쌓았다. 레이건의 후임자인 아버지 조시 부시는 최소한 유엔 주재의 미국 대사를 거쳐서 중국 특사 그리고 1년을 세우지 못했지만은 중앙정보 국장을 지냈다. 그리고 다시 아마추어 차례가 되어 빌 클린턴은 아칸소 주지사가 주요 경력이었다. 아칸소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주로 인구도 300만 명에 불과하다. 뒤이어서 텍사스 주지사 출신의 아들 조지 부시 그리고 마침내 일리노이주 출신의 신진 상원의원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다. 오바마는 집권 8년 동안에 관탄나모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으니 아무도 그가 테러리즘에 너그럽게 대처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유감스러운 명단에서 마지막을 차지하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다.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전혀 알지 못했던 트럼프는 여전히 만인의 웃음거리로 남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운동 시기에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 경제를 강간하는 것으로 지지하겠다고 오만하게 선언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된 뒤 2017년 11월에 베이징을 방문해서는 자신만만한 시진핑 앞에서 급실거리다시피 하면서 그답지 않게 얌전하게 정정하게 처신했다. 트럼프는 중국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이야기, 대만, 티베트, 테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미국의 무역 적자에 대해서 중국 탓을 하지도 않았다. 트럼프가 트위터에 숱하게 쓴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슬프다. 반대인 것 같은데 왜 그렇지? 트럼프 때에 얼마나 많은 경제 제재가 있었잖아요. 2017년 7월 유럽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정부의 본거지인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부인 멜라니아의 소개를 받고 연단에 선 트럼프는 황당하게 짝이 없게 부인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연설을 시작했다. 우리 예쁜 영부인 멜라니아보다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안성맞춤의 대사는 없습니다. 고마워요 멜라니, 아주 잘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문화고 여자를 사랑하는 문화가 아닐까요? 민족주의자들 말고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폴란드 민족주의에 대한 과장된 아첨으로 쳐졌다. 고난을 수백 년을 극복하는 폴란드 정신의 승리는 우리 모두에게 선이 악을 이기고 평화가 전쟁의 승리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2018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8분짜리 연설을 한 뒤에 오프라 윈프리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믿기 힘든 주장이 잠시나마 급증한 것을 보면 미국 정치가 얼마나 아마추어적인가를 여실히 드러낸다. 오프라는 관례적으로 이제까지 걸어본 인생에 도움을 줄 여러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극히 평범한 연설을 깔끔하게 했을 뿐이다. 지금까지 저에게 영감을 준 사람이 대단한 사람께 이 자리를 하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에 맞서 싸움과 로자 파스크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날이 지평선에 떠오른다고 말하며 소상소감을 끝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은 134개국에서 30%의 지지를 받아 국제적인 지지율의 지점을 갱신했다. 오바마 집권의 해에는 48%였다고? 트럼프 시기에 지지율이 오른 몇 안 되는 나라는 벨라루스와 이스라엘, 마게도니아, 라이베리아, 유럽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코소보와 알바니아에서만 높았다. 폴란드는 56, 4위인 이탈리아는 납득이 어려운 수치인 45%, 영국은 특별한 관계인데도 33%,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25, 22%,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조사 대상자들은 또한 다른 세 나라에 대한 지지 여부도 질문을 받았다. 중국이 이렇게 했고 미국이 세계에서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얼마 동안 기울고 있었지만 의뢰 그렇듯이 납작 엎드린 토니 블레어는 이런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분명 후임자들에도 블레어는 미국과 영국의 전설적인 특별한 관계를 빼먹지 않고 언급했다. 토니 블레어. 하지만 트럼프에 관한 역사의 블레어의 언급이 아마 맞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트럼프와 비슷한 인물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모든 미국 지지자들에게 당혹스러운 그렇지 않는데
유럽 보수반은 트랑스의 앞치마더라고. 똑똑한 미국이라면 너무나 잘 알지만 미국은 모험적인 사회가 아니다. 저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 등 다른 나라 탓을 하면서 유럽 연합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막았다. 사실적인 내용이 많지 않고 어떻게 반박적인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유럽의 서사, 가치는 변화를 겪는다. 유럽적 가치는 일정한 가치를 장려하고 다른 가치들은 비유럽적인 것이냐고. 유럽의 시사, 유럽인들은 통일은커녕 역사상 최악의 고력상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백인의 부담, 아돌프 히틀러 치하의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지도 아래서 유럽을 통일할 수 있다고 꿈꿨다. 오스만 제국, 중국 일부 엘리트 성원들도 똑같은 정성을 드러냈다. 유럽 연합, 프랑스에서도 역사가 민족의 정신으로 버려질 수 있는 주요한 지형으로 활용되었다. 50년 뒤에 소르본 대학교 근대사학과장 에르 라비스는 공화국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겨냥해서 책과 강연 언급뿐만 아니라 혁명의 경우부터 발발 이르기까지 프랑스 역사를 썼다. 영국의 가치에 관해서 말하자면 식민주의, 인종주의, 노예 무역을 추가해야 한다. 노예 무역. 유럽 공동의 경험은 전쟁과 종족 말살 피투성이 역사일 뿐만 아니라 진보와 문명화 사명의 신화이기도 하다. 민족과 민족주의 둘 다 유럽 프로젝트에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세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모든 문서는 더욱 응징력이 있는 공통의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할 때면 언제나 파편화와 혼란 충돌을 피해야 했고, 그렇지. 이렇게 유럽이 2009년에 12월에 오슬로의 노벨상 수상 기념 강연을 하는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는 알카에다 지도자들을 히틀러에 비유했다. 최근에는 솔드베레스, 세르게이 이르 등등에서 히틀러에 비교하고 히틀러를 제쳐두고 대다수 유럽 나라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전형적인 역사는 하나의 기본적인 기둥으로 이루어진다. 조국의 역사가 그것이다. 이 기둥에 우리의 공동의 유산으로 여겨지는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 몇 가지 주요한 사건, 르네상스나 계몽주의 같은 몇몇 획기적인 시기 등에 관한 수박끝 핥기식 지식이 덧붙여진다. 자, 이렇게